차가운 북풍이 문틈으로 거세게 파고들던 깊은 밤이었어요.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99칸 저택의 박영감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방 안에는 거의 꺼져가는 등잔불이 가물거렸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만석군이 된 박영감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그의 곁에는 장성한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숨죽이며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는 곧 나눠질 거대한 재산에 대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죠. 박영감은 거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3개의 보따리를 가리켰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비옥한 논밭과 과수원을 계산하며 침을 삼키고 있었고, 둘째 아들도 고을 상권을 쥔 창고들의 열쇠가 어디 있을지 가늠하며 눈동자를 굴렸죠. 그런데 셋째 아들과 그의 아내, 막내 며느리만은 그저 아버님의 말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박영감은 힘없는 목소리로 첫째와 둘째에게는 화려한 비단 문구가 적힌 문서들을 내줬어요. 그건 고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막대한 토지와 저택의 소유권이었죠. 형들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연신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마지막으로 박영감의 시선이 셋째 부부에게 머물렀어요. 그는 품 안에서 가장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를 꺼내 그들에게 밀어줬죠. 형들의 눈에는 비웃음이 서렸어요. 그 낡은 보따리 안에서 나온 건 금덩이도 땅 문서도 아닌 밑바닥에 손가락 하나가 넉넉히 들어갈 만큼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낡은 흙항아리 하나뿐이었거든요. 박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셋째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의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지만 그 손끝에는 뭔가 간절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슬픔이 아닌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을 봤죠. 아버님, 이 못난 며느리에게 주신 뜻을 소중히 간직하겠나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애틋함이 듬뿍 묻어났지요. 주변에 있던 형님들과 손윗동서들은 코웃음을 치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저 미련한 것 좀 보게나 깨진 독 하나 받고 고맙다니 정말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영감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한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만석군의 죽음은 그렇게 허망하면서도 기이한 유산 배분과 함께 끝났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도 채 안 돼서 형님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상복도 채 벗기 전이었죠. 첫째 형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에 서서 막내 부부를 불러냈어요. 그의 손에는 이미 아버지가 물려준 땅 문서가 꽉 쥐어 있었고 그 기세는 마치 고을 삿도라도 된 듯 당당했죠. 반면 막내 부부는 아버지가 남긴 그 구멍난 항아리를 품에 안은 채 처량하게 서 있었어요. 첫째 형은 가래침을 뱉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봤어요. 그 눈빛은 한 피를 나눈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을 보는 것 같았죠.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배분은 이미 끝났다. 너희는 이 항아리를 받았으니 그게 너희 몫이다.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거라. 더는 이 집밥을 축낼 생각은 말아야 할 거다. 첫째 형의 말은 겨울서리보다 차갑게 막내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둘째 형도 거들며 한마디 보탰죠. 아버님이 특별히 너희한테 어울리는 물건을 주셨으니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이나 부으며 평생을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려무나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이에요. 막내 아들은 분함에 몸을 떨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누구보다 효도를 다한 건 우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깨진 항아리 하나만 던져주고 내쫓으실 수 있냐.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었죠.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났고 억울함에 젖은 눈물이 땅바닥을 적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그녀는 품에 안은 구멍난 항아리를 더 꽉 쥐었어요. 거친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전해졌죠. 그녀는 남편의 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서방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이 물건을 저희한테 주신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갈 곳 없는 처지지만 이 항아리가 우리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그 안에는 남편을 다독이는 따뜻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결국 막내 부부는 단출한 보따리 하나와 구멍난 항아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변두리,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었죠. 지붕 위에는 누런 집단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방바닥은 냉기가 올라와 잠시도 앉아있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방 한가운데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형들이 밉다며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죠.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오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마솥 하나와 깨진 사발 몇 개가 전부였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땔감조차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오고 근처 냇가에서 찬물에 손을 적시며 먹을 것을 구하려 애썼어요. 손가락 끝은 추위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뼈마디가 쑤셔왔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아버님이 마지막에 남긴 그 간절한 눈빛만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방 한가운데 놓인 구멍 난 항아리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항아리 바닥의 구멍은 마치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빈 가슴처럼 공허해 보였죠. 그녀는 손을 뻗어 항아리 안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거칠거칠한 표면을 따라 손을 움직이던 중 그녀의 손가락 끝에 뭔가 걸리는 감촉이 있었어요. 그건 항아리 바닥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글귀였어요. 너무 작아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흔적이었죠. 며느리는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그 글자를 읽으려 애썼어요. 눈에 힘을 주고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이는 물은 썩으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피운다. 그건 시아버님의 친필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글귀를 입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고이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생명을 피운다니. 대개의 항아리는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이 항아리는 물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가두고 소유하려 하지만 시아버님은 비워내고 흘려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신 거였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퀭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여보, 이제 우리가 이 항아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장터에 나가서 가장 좋은 콩을 한 대만 구해와요.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아, 지금 당장 끓여 먹을 죽 한 그릇도 없는데 콩은 사서 뭐해? 그 구멍난 항아리에 콩을 넣어봐야 쏟아지기만 할 텐데 정말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미친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투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비녀를 남편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 팔아서 콩을 사와요. 저를 한 번만 믿어줘요. 결국 남편은 투덜거리며 장터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나간 사이 집 주변을 정리하며 항아리를 깨끗한 물로 씻고 또 씻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정성이 가득했죠. 얼마 후 남편이 투박한 주머니에 콩 한 대를 담아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그 콩들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구멍난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항아리를 어두운 구석에 내려놓고 깨끗한 집단을 덮어줬죠. 그날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왔어요. 그리고는 서재처럼 꾸민 작은 방 한 구석에 항아리를 모셔두고 그 깨진 구멍 아래 넓은 사발을 받쳐둔 채 항아리 위로 물을 붓기 시작했죠. 콸콸 쏟아지는 물은 항아리를 채우지 못하고 바닥의 구멍을 통해 그대로 아래 사발로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 아까운 물을 왜 저러고 있나? 정말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싶어 한숨만 내쉬었죠. 형님들도 가끔 들러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첫째 형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막내네는 죽은 아버지가 귀신이 되어 붙었는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돌을 닦고 있다네. 그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막내 며느리를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죠. 그녀는 물을 붓고 또 부었어요.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마치 시아버님이 곁에서 들려주는 나직한 가르침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항아리에 물을 붓기 위해 집단을 걷어내던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항아리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항아리 안쪽을 살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죠. 딱딱하고 메말랐던 콩들 사이로 눈부시게 하얗고 노란 싹들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어요. 그건 죽어있던 콩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싱싱한 콩나물들이었죠. 물이 고였다면 콩은 썩어버렸겠지만 구멍을 통해 계속해서 흐른 물 덕분에 콩은 썩지 않고 자라난 거예요. 며느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콩나물 한 움큼을 뽑아들었어요. 길쭉하고 튼실하게 뻗은 줄기는 마치 황금 줄기처럼 빛이 났죠. 그녀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고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자자고 있던 남편이 코를 실룩거리며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달려온 남편은 솥 안에 가득한 콩나물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국 한 사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서방님, 보세요. 아버님이 주신 건 깨진 독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느리가 콩나물을 키워 장터에 내다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형님들 귀에 들어갔거든요. 욕심 많은 형님들은 막내네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 막내네 초가집 담장을 넘었어요. 며느리는 불길한 기운에 눈을 떴어요. 서재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칼날과 함께 낯선 그림자가 항아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어요. 며느리는 숨을 들이켜며 문고리를 꽉 쥐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겨울, 달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은빛 칼날이 되어 방 안 풍경을 조각조각 비추고 있었어요. 그 희미한 빛의 의지에 바라본 서재 구석에는 검은 복면을 쓴 정체모를 괴하니 아버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구멍난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괴한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가득 차 번뜩였고 항아리를 쥔 손마디에는 사리에 가까운 힘이 들어가 있었죠. 멈추시오. 그 항아리가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대려 해.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그녀의 목소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들보를 흔들 정도로 강인하고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버선 발로 방 안에 뛰어들어 괴한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괴한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거렸지만 곧이어 코웃음을 치며 항아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어요.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이 다 살같이 벗겨지고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오직 아버님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항아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어요. 괴한은 분풀이라도 하듯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걷어찼어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며느리의 몸이 벽으로 밀려났고 입가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번졌죠. 어깨를 타고 전해지는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며느리는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꽉 붙잡은 채 어둠 속의 괴한을 쏘아봤지요. 괴한은 혀를 차며 다시금 칼을 치켜들었어요. 그 칼날 위로 비친 며느리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여인의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한 가문의 수호자 같았어요. 그때 방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남편의 우렁찬 호통소리에 괴한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뒷문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남편은 도망가는 괴한을 쫓으려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혼비백산해서 달려왔죠. 아내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고운 어깨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이 항아리가 뭐라고 목숨까지 걸어 아버지가 남긴 이 저주받은 물건을 당장 깨부수겠소? 아니에요. 서방님 아버님이 주신 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고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는 희망이에요.
며느리는 고통을 참으며 나직하게 남편을 타일렀어요.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여전히 항아리에 거친 온기가 느껴졌죠. 남편은 아내의 강인한 의지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막내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도둑이 들었음에도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콩나물을 팔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며느리가 키운 콩나물은 고을에서 보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이들이 키운 콩나물은 물이 고인 채로 자라 비릿한 냄새가 나고 뿌리가 썩기 일쑤였지만 며느리의 콩나물은 구멍난 항아리 덕분에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받아 마시며 자랐기에 줄기는 아삭하고 머리는 노란 금가루를 뿌린 듯 선명했어요. 사람들은 며느리의 콩나물을 황금 콩나물이라 부르며 줄을 서서 사기 시작했죠. 푼돈이 모여 전이 되고 전이 모여 냥이 됐어요. 며느리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다시 더 많은 콩을 샀죠. 집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남편의 해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죠. 하지만 며느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찬물에 손을 적시며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막내네 집 항아리에서는 끊임없이 싱싱한 콩나물이 솟아올랐어요. 반면 막대한 땅을 물려받았던 형님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가뭄과 흉작이 겹친 데다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한 탓에 논밭은 저당 잡히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갔죠. 첫째 형은 동생네가 잘 되는 꼴을 보며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지난번 습격에 실패한 뒤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동생네가 가진 그 신비한 항아리만 뺏어오면 자신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는 마을의 욕심쟁이들을 포섭해서 막내 내가 키우는 콩나물이 사실은 금지된 주술로 키운 거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막내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평범한 콩나물이 어떻게 겨울에 저렇게 잘 자랄 수 있느냐며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결국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사또는 엄격하기로 소문났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려내는 안목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막내네 초가집 앞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하기 바빴죠. 첫째 형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사또 앞에 엎드려 거짓 고발을 시작했어요. 사또 날이 저 요망한 계집이 구멍난 항아리에 귀신을 불러들여 부정한 돈을 벌고 있사옵니다. 형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애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기심만 가득했어요. 사또는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낡고 투박한 구멍난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며느리는 사또의 위험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어요. 사또는 항아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물었어요. 네가 이 깨진 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게 사실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또나리, 소첩은 그저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뜻에 따라 흐르는 물의 이치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직접 물을 한 바가지 떠서 항아리에 부어보라고 명했어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물을 길어 항아리 위로 천천히 부었어요. 물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항아리 바닥의 구멍을 통해 아래 사발로 흘러내렸죠. 사또는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항아리 안에서는 노란 콩나물들이 물을 머금고 싱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또는 콩나물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씹어봤어요. 아삭거리는 식감과 함께 콩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죠. 사또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이치가 만난 걸작이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첫째 형은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사또는 형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죠. 동생을 돌보기는커녕 시기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다니 너희야말로 천륜을 어긴 죄가 크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첫째와 둘째 형에게 곤장을 명하고 막내 며느리에게는 정직한 상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오해를 풀고 며느리에게 박수를 보냈지요.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아버님의 유품을 소중히 어루만졌어요. 그날 이후로 막내네 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콩나물뿐만 아니라 콩나물을 키우고 흘러나온 그 물이 비료가 되어 마당의 채소들까지 탐스럽게 자라났죠. 며느리는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시아버님의 이름으로 서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어요. 남편도 아내의 지혜에 감복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도왔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막내네 집은 옛날 박 영감의 전성기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며느리는 이제는 보물처럼 모셔진 그 구멍난 항아리를 닦고 있었어요. 항아리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더욱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항아리 바닥 구멍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수년간 물을 부어 흙이 씻겨 내려간 항아리 바닥의 틈새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은밀한 장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틈새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며느리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수만 번 물을 길어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닦아왔던 그 투박한 흙항아리였는데 오늘따라 그 바닥구멍 주변에 흙이 얇아지더니 세월의 때가 씻겨 내려간 자리에서 차가운 금속의 광택이 희미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그 틈새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항아리 바닥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건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항아리를 빚을 때부터 이중 바닥을 만들어 그 사이에 뭔가를 정교하게 숨겨두셨던 거예요.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항아리 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습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등잔불을 바짝 끌어당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겹씩 벗겨내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누렇게 빛이 바랜 두루마리 한 장과 묵직한 금패 하나였어요. 두루마리를 펼치자 거기에는 시아버님이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서가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흐릿해지는 걸 참으며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내 막내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인내를 견뎌내고 흐르는 물의 이치를 깨달은 후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을 썩히지만 너는 비우고 흘려보냄으로써 생명을 키워냈다. 진정한 만석군의 부는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내 손을 거쳐 흘러간 물줄기 끝에 피어난 희망의 있음을 잊지 말거라. 며느리는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시아버님은 막내 부부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큰 재물을 물려받으면 형들처럼 오만해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가문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예견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하셨고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며느리에게 비로소 가문의 진짜 보물을 넘겨주신 거였어요. 함께 들어있던 금패는 왕실에서 하사받았던 가문의 증표이자 고을의 거대한 비밀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금패를 보고도 기뻐하기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그녀는 남편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아버님의 깊은 뜻에 목 놓아 울며 지난날 자신의 원망을 참회했어요. 부부는 그날 밤 아버님이 남겨주신 뜻대로 이 재물을 오직 세상을 위해 흘려보내기로 굳게 약속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막내네가 키우던 콩나물 항아리에서 진짜 금빛이 났다는 소문이었죠. 욕심 많은 형들은 곤장을 맞고 풀려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산을 탕진해서 밥 빌어먹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동생네가 가진 그 항아리 속에 뭔가 더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요. 첫째 형은 둘째 형을 불러 은밀히 속삭였어요. 보게나 그 계집이 갑자기 저렇게 큰 기와집을 짓고 땅을 사들이는 게 말이 돼? 필시 그 구멍난 항아리 밑바닥에 우리가 모르는 황금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게 분명해. 오늘 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두 형제는 굶주린 이리처럼 눈을 번득이며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은 달도 뜨지 않아 유난히 캄캄했어요. 형들은 막내네 담장을 넘어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항아리를 모셔둔 서재로 잠입했죠.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간 그들은 등잔불을 켜고 항아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항아리 안에는 그저 싱싱하게 자란 콩나물과 차가운 물만 담겨 있을 뿐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여기에 뭔가가 더 있었단 말이야. 첫째 형은 광기에 사로잡혀 항아리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더니 정체 모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열린 문 밖에서 들려온 건 다름 아닌 죽은 박 영감의 목소리와 똑같은 섯을 퍼런 꾸짖음이었죠. 탐욕의 눈먼 자들아, 기어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깨트리려 하느냐. 형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형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서재문을 거칠게 흔들었고 그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온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며 두 형제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어요. 첫째 형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흙항아리가 가늘게 떨렸죠. 방금 전까지 분명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 세상을 떠난 아버님의 섯을 퍼런 꾸짖음이 여전히 귓전을 맴돌며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을 흐르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의 그림자였어요.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 실루엣은 영락없는 박영감의 생전 모습이었죠. 첫째 형은 항아리를 껴안은 채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둘째 형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통곡했어요.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공포는 그들의 얄팍한 탐욕을 단숨에 조각내버렸죠.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등잔불이 다시금 힘을 내며 타오르자 그 실체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는 죽은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의 생전 옷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수염까지 붙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며느리가 단호하면서도 슬픈 눈빛으로 형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천천히 들어올려 형들의 초라한 얼굴을 비췄어요. 형님들, 정령이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그 안의 진실을 보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건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서로 아끼고 돕는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형들의 손에 들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죠. 항아리는 여전히 차갑고 투박했지만 며느리의 손길이 닿자 마치 온기를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 막내 부부의 그 당당하고 깊은 기계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형들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았어요. 그녀는 아버님이 숨겨두셨던 진짜 유언과 금패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죠. 대신 자신이 어떻게 이 구멍난 항아리로 콩나물을 키워 가문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흐름의 미학을 차분히 들려줬어요. 재물은 고이면 썩고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이 항아리 속 물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생명을 키우고 모두를 살린다는 가르침이었죠. 첫째, 형은 차잔을 쥐고 손을 떨었어요. 자신이 물려받았던 비옥한 논밭과 창고들은 이미 탐욕이라는 구멍을 통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동생네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온 마을을 먹여 살리는 큰 복을 일구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그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죠. 재수 씨,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소. 아버님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려. 막내 부부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그 거대한 비밀 창고의 재물을 형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대신 형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콩나물 공방을 차려주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죠. 형들은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배웠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대며 자신들의 망가진 마음을 치유해 나갔어요. 고을에는 이제 박씨 가문의 훈훈한 미담이 가득했어요. 깨진 독으로 가문을 살린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의 대궐 안에까지 닿게 됐지요. 당시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임금님은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신하를 보내 그 며느리와 항아리를 직접 보고 오라명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임금님이 보낸 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어사는 박씨 가문의 기와집을 둘러보고 며느리가 정성껏 가꾸는 콩나물밭을 살폈죠. 그리고 마침내 안방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진 그 낡은 구멍난 항아리 앞에 섰어요. 어사는 항아리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무릎을 쳤어요. 과연 구멍이 뚫려 있기에 생명이 자라는구나. 막힌 것은 곧 죽음이요, 뚫린 것은 곧 삶이로다. 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께 이 모든 광경을 보고했어요. 임금님은 크게 감복해서 며느리에게 정렬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 항아리의 이치를 널리 알리라 하셨죠. 막내 부부는 이제 고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매일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세월이 흘러 며느리도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이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늘 이 항아리를 보여주며 교육했죠. 얘들아, 너희 마음속에도 이 항아리처럼 작은 구멍 하나씩은 꼭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타인의 슬픔이 흘러 들어오고 너희의 넘치는 복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단다. 가문은 대를 이어 번창했어요. 형들도 이제는 번듯한 가장이 되어 막내네와 화목하게 지냈죠. 박 영감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큼 가문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이제는 가문의 가보가 된 그 항아리를 닦던 손주가 깜짝 놀라 할머니인 며느리를 불렀어요. 할머니, 항아리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나요. 며느리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항아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수십 년간 콩나물을 키워내느라 항아리 안쪽은 매끄럽게 달아 있었는데 그 바닥구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기이한 진동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귀에 가져다 대자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귀가 항아리 구멍 끝에 닿는 찰나 차가운 흙벽을 타고 넘어온 건 바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수천 리 방먼 바다의 파도가 아주 좁은 길을 따라 밀려오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이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년 세월 동안 수없이 물을 붓고 콩나물을 길러냈던 그 익숙한 구멍 안쪽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녀가 부은 물이 아니었어요. 땅속 깊은 곳, 이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의 혈자리에서 솟아오른 맑고 영롱한 지각수였죠. 며느리는 그 찰나의 순간 시아버님이 왜 하필 이 척박한 땅의 초가집으로 자신들을 내보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박희 영감은 생전에 이 땅 아래 거대한 수맥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정성이 지극한 자가 끊임없이 물을 부어 정화하다. 보면 언젠가 땅의 기운이 응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질 거라는 걸 예견했던 거예요. 할머니, 항아리 밑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요. 신기해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항아리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 한 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봤어요. 그 물맛은 설탕보다 달고 서리보다 시원했죠.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비워내고 흘려보낸 며느리의 인내와 자비가 땅의 신령을 감동시켜 얻어낸 천상의 보답이었어요. 마을에는 또 한 번 천지개벽할 소문이 돌았어요. 박신의 구멍난 항아리에서 이제는 물을 붓지 않아도 스스로 맑은 물이 솟아나며 그 물로 차를 다려 마시면 고질병이 낫고 마음의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였죠.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가지와 호리병을 들고
막내네 집 앞에 줄을 섰어요. 며느리는 그 물을 결코 팔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거저 얻은 생명의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죠. 하지만 세상의 평화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는 법이었어요. 박씨 가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시기하는 무리도 늘어났어요. 인근 고을에 욕심 많은 부자들과 부패한 관리들은 그 마르지 않는 기적의 항아리를 빼앗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음모를 꾸몄지요. 그들은 군사들을 동원해 박신의 집을 포위하고 억지 누명을 씌워 항아리를 압수하려 했어요. 포졸들이 들이닥쳐 평화롭던 마당을 짓밟고 서재문을 거칠게 발로 찼어요. 며느리는 이제 기력이 다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처음 항아리를 받았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장 포졸이 칼을 뽑아들고 위협했어요. 이 항아리는 나라의 보물이니 마땅히 관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문 전체를 멸하겠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 앞을 막아섰어요. 그녀의 뒤로는 이제 장성한 아들들과 손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죠. 이 항아리는 흙으로 빚어진 물건에 불과하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백성의 것이요.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억지로 가져가신다면 이 안의 생명수도 곧 멈출 겁니다. 포졸대장은 비웃으며 며느리를 밀쳐내고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건장한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 항아리가 탐욕의 눈먼 관리가 손을 대자마자 깃털처럼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관리는 별것도 아니구먼 하며 항아리를 가마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사라졌어요. 그날 밤 관가사또의 방에 모셔진 항아리에서는 더 이상 맑은 물이 솟아나지 않았어요. 대신 항아리 바닥에서는 기분 나쁜 검은 진흙과 악취가 진동하는 오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사또는 당황해서 항아리를 씻고 닦았지만 닦을수록 오수는 더욱 거세게 뿜어져 나와 관가 전체를 뒤덮었어요. 탐욕으로 가두려 했던 물줄기가 재앙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결국 겁에 질린 사또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를 찾아와 항아리를 제발 다시 가져가 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며느리는 아무런 원망 없이 다시 항아리를 집으로 모셔왔죠.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손이 닿자마자 악취는 사라지고 다시 향기롭고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진정한 주인은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존중하고 비울 줄 아는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며느리도 이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직감하게 됐어요. 그녀는 온 가족을 병상 곁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날가 곳곳에 금이 간, 그러나 여전히 영롱한 물을 머금은 구멍난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이 항아리가 왜 구멍이 나 있는지 그 마지막 비밀을 이제야 말해줄 때가 됐구나.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평생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항아리 자체가 스스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방안을 가득 채운 빛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면서도 그 온기는 어머니의 품처럼 한없이 따스했어요. 공중에 떠오른 항아리는 수십 년간 콩나물을 길러내고
맑은 물을 뿜어내던 그 투박한 흙그릇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있었죠. 겉면을 덮고 있던 거친 흙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더니 그 안에서 나타난 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투명한 옥빛의 자태였어요. 며느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놀라지 마라. 이 항아리는 세상의 재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단다. 시아버님께서 내게 이 깨진 독을 주셨던 그날,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 내가 이 구멍난 틈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하인의 아픔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지상의 것이 아닌 듯 청아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어요. 빛나는 항아리 바닥에 구멍에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맑고 영롱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죠. 그 물줄기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로 안개처럼 흩뿌려졌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든 자는 기력을 되찾고 근심 가득하던 자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었어요. 그건 며느리가 평생을 바쳐 실천해온 자비와 인내의 결정체였죠. 시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이 항아리도 금패도 비밀 창고도 아니었어. 그건 바로 막힌 걸 뚫고 흐르게 하는 마음, 즉 상생의 정신이었어. 재물이 한 곳에 고여 썩지 않게 하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그 작은 구멍. 그 구멍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1000년 동안 지켜줄 진짜 기둥이란다. 며느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곁에 앉아있던 어린 증손주의 손을 항아리 쪽으로 이끌었어요.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 빛나는 항아리에 닿자 항아리는 다시 원래의 투박한 흙항아리 모습으로 돌아와 아이의 품에 안겼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길게 숨을 내뱉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평생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혔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시아버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평온하게 떠났어요.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은은한 콩나물의 고소한 향기와 맑은 물냄새가 오랫동안 머물렀죠. 고을 사람들은 정열 부인의 죽음을 자기 부모의 일처럼 슬퍼하며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만석군 박영감의 집안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번창했어요. 자손들은 대대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지요. 그들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집안 가장 귀한 곳에 그 구멍난 항아리를 모셔두고 매일 새벽 맑은 물을 부었어요.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탐욕의 찌꺼기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매일같이 되돌아봤죠. 박씨 가문이 다스리는 땅에는 가뭄이 들어도 굶는 이가 없었고 역병이 돌아도 쓰러지는 이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항아리의 전설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떠돌이 야담 속에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은 이제 헛된 노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는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 됐죠. 작은 구멍 하나가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는 타인을 향해 흐를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밤 당신의 방 한구석에도 보이지 않는 지혜의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그 안에 정성이라는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황금빛 콩나물 같은 기적이 싹트지 않을까요?
시아버님의 기막힌 유산과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달빛이 창가를 비추는 조용한 밤이에요. 며느리가 콩나물을 키우며 들었던 그 시원한 물소리를 상상하며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요.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채워지는 그 신비로운 이치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